지금 시작하신 거죠? 쓸지 말지는 나중에 결정해야 됩니다. 사실 사전에 얘기 편하게 나누시는 것도 한번 좀 담아보려고 하는데 하지만 벌써 입이 갑자기 입술이 무거워지고 그러니까 아니 기가 막히게 입안이 알아. 마르고 침이 녹화하는 거 기가 막히게 알아. 어떻게 그렇게 하지? 갑자기 사람이 경직이 돼. ISTJ세요? 인프제예요. 인프제. 솔직히 MBTI 별로 믿진 않지만 인프제가 나랑 안 맞는다는 건 알아요. INFJ면 저랑 다 반대예요. 뭘 섭외 잘했네. 장난 아니라 제가 ESTP거든요. 치과의사들의 잡다한 이야기 저스텐티스트, 저는 호스트를 맡은 이승현입니다. SNS 보면 치과의사들 계정은 챌린지 아니면 이제 케이스 공유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케이스들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요즘 들어서 이제 유독 눈이 가는 건 아무래도 심미 케이스, 연조직 수술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연조직 수술의 라이징 스타인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분은 모시는 게 그냥 그닥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희 채널 지분의 50% 이상을 가지고 계신 타칭 이태원 예수 이수영 원장님. 안녕하세요. 이태원 글로벌 치과 이수영이라고 합니다. 사실 한 열흘만 있다가 나오고 싶었는데요. 열흘 뒤에 미용실에서 파마할 계획이 있었거든요. 아니, 지금이 딱 좋아. 헤어스타일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 컬도 딱 잘 좋아.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걱정 마요.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나오셨을 때 네. 리제네레이션 이거 엄청 또 열변을 토하셨잖아요. 이 세태가 이러면 안 된다. 심기만 하고 땡 이게 뭐냐. 열변을 토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모르겠습니다. 이제 기억나지 않고요.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네, 오늘 또 저희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이분과는 감히 저희가 합방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습니다. 권의 시선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고 또 워낙 연조직 심미로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 권낙현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파구에서 서울 권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권낙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장님 그 유튜브를 보면서 이게 아마 초창기 유튜브셨던 것 같아요. 초창기 유튜브에 뭔가 예전에는 인양전양 오는 환자 보고 그냥 인양전양 하다가 어떤 딱 전환점을 만나면서 갑자기 임상에 눈이 탁 튀었다고 하신 그런 유튜브를 봤거든요. 제 유튜브에서? 네네네. 그래서 혹시 그런 계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자세히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저희 특징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원래 좀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이 항상. 근데 준비를 안 했는데 권의 시선도 그렇고 그렇게 약간 술술 풀리시는 거예요? 저는 준비 안 합니다. 준비를 하면은 오히려 요즘은 구독자분들이 다 알아요. 이거 대본이구나. 저는 오늘도 사실 질문지를 읽어보는 척은 했지만 안 읽어봐요. 뭐지 이 배신감? 벼락치기를 해도 어차피 깊이 있는 에비던스는 옆에 계시는 이수영 원장님한테 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평소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는 그런 역할로 나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역시 어떤 진료 철학을 갖고 개원한 건 아니었지만 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잘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상은 누가 봐도 예쁜 심미적인 치아는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제가 구현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의 실력으로. 짜치죠 그런 시점이 되면. 근데 이거를 기공소 탓을 처음 했었거든요. 나는 이거를 하고 싶은데 왜 너는 못 만들어 오느냐. 그때는 눈조차도 못 떴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못한다, 제가 모른다는 것도 몰랐던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기공소도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바꾸고 막 소장이랑 마찰도 생기고 그런 일련의 누구나 겪는 과정들을 겪다가 부딪혀가지고 이제 그만할까라고 생각할 때쯤에 제가 ATC를 연수회를 들었었거든요. 심미호흡 연수회. 정창권 원장님을 보고 뵙고 그분의 이제 강의 연수회를 정말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그냥 평소에 고민하고 공감했던 그런 스토리라인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했고 자기가 어떤 케이스들을 보여주면서 그 팔로업들을 보니까 저 길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 시작은 내가 모른다는 거를 아는 순간부터 캐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모르는 게 많구나. 내가 했던 게 과연 임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했던 그 과거의 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때부터 그냥 매진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자리에도 나올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리라고 갑자기 부담이 확 되는데? 어쨌든 이 영상을 보면서 정창원 원장님이 씩 웃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토픽으로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코진지발 서저리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약간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연조직 수술 사실 SNS만 보더라도 다들 잇몸 사진이나 이런 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수철을 하는지 어떻게 플랩을 여는지부터 시작해서 너무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이수영 원장님부터. 저 먼저요? 네. 키워드가 시대에 따라서 조금 바뀌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존이나 뭐 이제 보철 쪽을 조금 제외하고 임플란트 씬에서만 이제 보더라도 디지털 열풍이 한번 이제 지나가고 제일 피크였던 시기가 조금 이제 지나가는 상황에서 연조직이 요즘 좀 이제 떠오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다음 먹거리라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사실 연조직은 좀 소모적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풀마우스 케이스라던가 여러 개를 심고 할 때 이제 아니면 즉시 로딩 할 때도 유리하고 임시 보철부터 시작해서 최종 보철까지 일련의 흐름을 디지털로 이제 풀어내면서 원내 기공도 하고 하면 경영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연조직 수술은 사실 아직 시장이 열린 느낌은 아닌데 트렌드가 오는 그렇죠. 가요?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연조직 수술 저도 좋아하고 자주 하기는 하지만 산업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그냥 술자의 자기만족의 영역이 아직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게 왜 트렌드가 되는 거지라는 궁금함에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 흐름이 오는 것 자체는 되게 반가운 게 반길만 하죠. 네, 새로운 시장이 또 하나 열리려나 기대감으로 상황을 보고는 있습니다. 권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요즘은 그 트렌드라고 한다면 SNS를 위주로 이제 빠르게 되잖아요. 근데 그 SNS의 본질 자체가 특히나 이제 임상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만족 더하기, 그 허영, 혹은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자랑. 이만큼 해. 그렇죠. 저는 그게 본질이거든요. 제가 SNS에 올리는 건. 그런데 이렇게 솔직하게.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하셨던 이제 흐름에 임플란트 패러럴하게 심어가지고 파노라마 사진 올리는 거는 이제는 가이드가 있으니까 그 잘 디자인해가지고 하면은 그거는 흉내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치과 의사들 뿐만이 아니라 GBR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그 방법론적이라든지 아니면 결과론적으로 있어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케이스가 아니고서야 누구나 사실 임플란트는 심으니까 그게 아주 특별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연조직은 어렵잖아요. 어렵고 그 되게 작은 영역이긴 하지만 딱 봤을 때 특히 심미 영역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유일한 그 키 같은 거잖아요. 자랑하기 좋아요. 근데 자랑하기 좋고 야 이거 이렇게 전후 딱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했지? 막 이런 느낌이 나요. 왜 말씀하신 대로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특히나 이제 연조직의 심미 영역에서 하면 굉장히 폭발적인 시너지가 나잖아요. 그쵸. 보철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거 할 수 있는데 너네는 이거 못하지? 막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게 약간 치과의사 한정이구나라고 느끼는 게 이 똑같은 사진 보고 제가 뭐 원장님 거나 뭐 요즘 라이징하는 다른 원장님들 그런 거 보면서 와 대박이지 않냐라고 하면서 주변 그냥 비치과의사들한테 보여주잖아요. 비포 애프터를 모르는 친구도 있어요. 저는 되게 나도 이렇게 되고 싶어 하지만 약간 괴리감이 느껴지는 게 이렇게 고생해도 환자는 잘 모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연조직 수술을 그 에스테틱이나 코스메틱 관점에서 그런 페리오 서저리 영역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임플란트의 장기적인 어떤 론제비티? 수명이라던가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바이올로직 실링을 이제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어서 기능적인 부분 때문에도 연조직 수술이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질문에 대해서 너무 심미적으로만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기능적으로도 이게 필요하니까 하고 있고 자연치스럽지 않아도 예전에는 임플란트는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버컬 볼륨이 부족하다던가 이머전스 프로파일이 이제 자연치와 다른 부분들을 그냥 감수했다라면 그런 게 이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의 이제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두꺼운 연조직을 확보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면서 또 트렌드가 오는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예전에는 그냥 뼈 있는 데다가 심고 위에 튼튼하게 보철 올리고 하는 게 땡이었다면 요즘은 심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더 나은 거는 확실한데 환자들한테 어떻게 어필하느냐 그게 사실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임플란트나 뭐 심미 영역에서 세계적인 석학들, 연자들이 있잖아요. 원장님들의 임상과 철학에 가장 영향을 끼친 연자들이 있으실까요?
경력이 막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그리고 제가 그 해외 연자들 거 막 찾아보진 않거든요. SNS로만 봐요. 그냥 결과만 보고 정말 이게 너무 궁금하면은 그냥 컨센서스 정도 찾는 정도. 그 원장님께서는 갔다 오셨잖아요. 오판도 갔다 오셨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원장님이 하시는 거 보면은 진짜 좀 트렌디하고 이제 세계적인 연자들의 것을 이제 좀 먼저 도입하고 앞서서 이렇게 하신다는 느낌을 저는 좀 받거든요. 거의 뭐 한국의 어반이죠. 이수영은 뭐 거의 한국의 어반이지. 자, 아니, 어반 선생님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정하시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학술적인 사람은 아니고 이제 저는 제 스스로 임상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학교에서 저는 수련을 받지도 않았고 제 필요에 의해서 이거 좀 배우고 싶다라는 것을 쫓아가서 배워가지고 임상에 바로바로 적용시키는 스타일이라서 해외 연자들은 해외를 나가야 되는데 그런 병원에 문 닫아야 되고 그다음에 영어 언어의 장벽도 있고 마찬가지로 원장실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보면은 딴짓하게 되고 근데 세미나를 가면은 장기적인 연수회면 어쨌든 가가지고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국내의 연자들 저 대가분들의 그런 술식을 저는 되게 약간 영향을 많이 받은 편이죠. 그럼 정창건 원장이 아까 말씀하셨고 또 다른 국내 연자분들 중에 저희 구독자분들께 좀 추천해주고 싶은 국내 연자가 있으신가요? ATC 오상윤 원장님, 오상윤 원장님, 정창곤 원장님, 레진 빌드업 쪽에 레진의 최민동 원장님. 네네. 그다음에 연조직은 제가 그 처음에 컨셉 자체를 안명원 원장님께 수술법을 그대로 따라한 거거든요. 안명원 원장님. 그 CTG 채취하는 거를 봤는데 네. 진짜 예술이더라고요. 그렇죠. 떼내고 나서 할 게 없어. 진짜 너무 예쁘고 어떻게 컨티브 티슈를 그렇게 잘 떼시는지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이제 들었는데 저희가 안 그래도 이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이거 진짜 좋았다. 조경원 원장님의 교합 세미나를 들었는데 교합을 또 들으니까 내가 너무 좀 국소적인 것만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최근에 했거든요. 그 세미나를 들으면은 이제 지식에 뭔가 풀이 넓어지는 장점은 있는데 자괴감이 드는 단점이 하나씩 작아지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한 술식을 다 부정하게 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이 그거 안 뺐어도 됐는데 뺐구나 막 이런 막 차라락 지나가는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뺐어야 했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맞아. 했어. 원장님은 어반도 다녀오시고 예. 제가 느끼기에 원장님은 진짜 목적이 이끄는 삶인 것 같아요. 진짜 저거를 내가 배워야겠다 하면 진짜 앞뒤 안 가리고 가셔서 이제 가지고 오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저희 구독자분들이 보시기에 이분의 영상이나 이분의 뭐 세미나 있으면 꼭 찾아 들어라 하는 게 있을까요? 이스트반 어반의 광팬이거든요. 그런데 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팬심으로 이렇게 줄을 세우면 제가 앞에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팬들이 워낙 많습니다. 팬층이 두터워요. 팬클럽 뭐 이렇게 있으면 어디 뭐 이제 저기 물 끓여오고 커피 타오는 수준이고 바닥 닦고 있는 수준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9일 코스 다녀오고 어반 누님 이제 한번 영접하고 사실 그렇게 이제 팬심이 생긴 이유가 저희 동기가 어반의 저서 하나를 이제 번역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챕터 몇 개를 제가 이제 좀 도와주고 점점 더 이제 깊게 이제 빠져들어가지고 가능하면 뼈이식을 이 스타일대로 하고 싶다 하면서. 근데 요즘은 사실 어반도 어반이지만 네. 주켈리 형님이 이제 좀 주목을 받으면서 무슨 하드 티슈냐 소프트 티슈가 대세지 하는 요런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엄마냐 아빠냐 본 sets the tone 하고 그리고 이제 soft tissue is the issue 그 다음에 프로스 is the boss 나오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네, 그런 말 있어요. 그러니까 다 중요한데 본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저는 이제 아직은 어반 팬이고 하기 때문에 본이 먼저다. 본이 먼저다. 연조직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어반 선생님도 CTG 하고 하시거든요. FGG, 스트릿 FGG.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뼈를 많이 올리시죠. 네, 미코진지발 정션이 이제 이동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고 전치부 수술하시다 보면은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연조직이 의미 없다 필요 없다 맥락은 절대 아니고 밑에서부터 만들어 와야 이제 제대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되게 어렵고 따라하기 어려운 경지인데 일단 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뭐 제가 못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잇몸 만드는 게 쉽냐 뼈 만드는 게 쉽냐 하면 사실 저는 뼈 만드는 게 훨씬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조금만 잘못해도 그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스트 팩터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게 저는 뼈라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뭐 소프티슈를 대충 하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컨센서스에서 어반에 동의한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반의
접촉점이라고 해야 되나? 대응되는 게 주켈리죠. 주켈리잖아요. 주켈리가 어반도 코스에서 이태리의 누구한테 이제 가서 좀 얘기 좀 해줘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이 없고 연조직만 한 임플란트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본이 계속 내려가면서 이제 망가진다라는 아티클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태리 주켈리한테 좀 얘기 좀 해줘 뭐 이런 농담도 치고 주켈리 코스 들은 사람 얘기 들으니까 튜머 같이 이렇게 뼈 잔뜩 만들어놓는 그 부다페스트 걔한테 가서 그 얘기 좀 해줘 뭐 서로 디스하더라고요. 그 레벨에서는 서로 디스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이태원 그 원장한테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그 외국 책 거의 안 읽는데 주켈리 선생님 저서는 그림으로는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주켈리 선생님이 뼈를 경시하거나 그러진 않지 않나요?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경시한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고 이거는 사실 어디서부터 얘기가 돼야 되냐면 전치부 임플란트에서 임플란트 협측으로 1.5mm, 1.8mm, 2mm 정도의 뼈가 있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강하게 얘기하는 쪽 사람들은 이 뼈가 없으면 계속 뼈가 내려갈 수 있다라고까지도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런데 뼈 두께가 없는 케이스에서도 주켈리는 연조직을 이식하면서 이제 해결하는 식으로 이제 했었거든요. 뼈를 만들어야 되는 게 우선순위거나 뼈가 좀 이제 부족해서 안 좋을 게 예상되는 거를 잇몸으로 해놓고 사진으로 이제 예쁘다 하고, 물론 이제 롱텀 데이터도 있습니다. 롱텀 데이터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이거 말 어떻게 수습해야 돼? 주켈리를 디스할 순 없어. 여기서 한번 이제 패러다임이 계속 좀 바뀌는 게 링케비셔스 하얀색 제로보너스 책의 생물학적 폭경을 3mm 이제 뎁스가 이제 확보가 안 되면 결국은 이제 본로스가 이제 생기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잇몸도 리세션이 발생할 거다. 뎁스 3mm를 깊이 3mm를 확보를 하려면 연조직이 이제 임플란트에서는 가로 세로 폭이 이제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두께가 이제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께랑 깊이랑이 같이 간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연조직의 이제 중요성이 이제 결국은 좀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본이 없어도 된다 얘기까지는 아니고, 본은 한 2mm는 있어야 되는 게 아직까지는 컨센서스인 것 같고요. 1.8로 볼 수도 있겠고 2mm는 있어야 되고, 이 본이랑 연조직이 잘 유지가 되려면 연조직 두께랑 깊이가 4mm 정도는 나와야 된다. 그 알기다스 피시스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4mm 룰이거든요. 어쨌든 전체부에서 뼈를 충분히 만들어내기 위한 상황에서 보통의 사람의, 저 같은 사람의 테크닉으로서 잇몸을 열었다가 뼈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다시 닫았을 때 그 소실되는 점이 저는 항상 좀 아쉽더라고요. 특히나 그 부분이 이제 파필라인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흔히 겪는 상황 중에 하나가 외상성 교합이라든지 이 하나가 염증이 좀 많이 심해서 걔를 뺐는데 뼈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항상 저는 그 파필라에 대한 걱정을 좀 하거든요. 이미디어트로 식립을 하지 않고 그냥 뼈 이식만 해놓고 나온 상황에서를 얘기하시는 거죠. 둘 다죠. 뼈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플랩을 일정 부분은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파필라를 보존한다는 게 저는 되게 좀 힘든 개념인 것 같아요. 서지컬 스킬적인 문제기도 하지만 제가 그냥 요즘 갖고 있는 생각은요. 어차피 심미가 중요한 연령대는 젊은 친구들 아닌가요? 물론 그렇죠. 남녀노소 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파필라 레벨이라는 거는 치간유도라는 거는 어차피 노령의 분일수록 이미 꺼져 있는 분들도 좀 많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자유롭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치부의 그런 심미성을 젊은 분이 치아가 상실됐을 때는 조금 더 심미가 필요하지 않은 나이 정도까지는 심미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뼈를 만들어야 된다, 잇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기는 한데, 얘를 심미성을 유지를 하면서도 병조직과 연조직을 오그멘테이션 할 수 있는 그 서지컬 스킬이 있는 분들은 논외로 할게요. 근데 일반적인 스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꾸 본인을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케이스는 그렇지 않은데, 저의 병원에 오는 케이스들이 이 빼고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발차 보존술을 전치부에서는 연조직을 보존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발차 보존술을 트라우마틱하게 발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발치와의 정도만 보존하는 식으로 끝내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협측본이 녹아 있으니까 수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연조직 상태에서 걔를 확 열어가지고 막 같은 거 막 써가지고 막 억지로 막 그 뭐 프라이머리 다 그런 것까지 했다가 망해서 오는 케이스들을 저는 좀 자주 보거든요. 일반적인 서지컬 스킬이 있는 분들이라면 앞니 같은 경우에는 다소간에 좀 보존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면은 뼈에 대한 욕심은 다소간에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젊은 분들. 왜냐면은 그게 심미적으로 심미 환자가 돼버리는 순간 너무 힘들어져요. 그걸 재건하기가. 그러니까 뼈를 어설프게 만들어가지고 CT뷰 봐가지고 이만큼 뼈 만들었다. 라고 해가지고 근데 CT뷰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딱 봤을 때 스마일 라인 보고 잇몸의 높이 보고 그런 조화들이 중요한 건데 수술을 잘했다는 기준이 저는 달라져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게 구치부에서 버티컬 오그멘테이션 해가지고 예쁘게 뼈를 만드는 것과 전치부에서 흑백 사진, 뭐 파노라마 사진이나 CT 사진 봐가지고 나 이거 수술 잘했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아예 그냥 그럼 별로 의미가 없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반과 주켈리 이야기와는 좀 다른 바긴 하지만 저는 전체부에서는 좀 보존적인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주켈리 선생님이 좀 핫한 거 맞나요? 핫하죠, 그렇죠? 예, 중요성이 많이 항상 핫하죠, 강조되고 있죠. 그게 그거와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봐요. 우리 정창훈 원장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거는 이제 성형외과의 영역이니까 굉장히 작은 니들을 뭐 6제로, 7제로 이런 거 쓰면서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보존적이고 정상적인 구조말을 침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그멘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을 지금 주켈리 선생님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즘 각광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심미가 중요한 영역대 나이대에서는 보존적으로 사실 접근한다고 하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또 수술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긴 하니까 사실은 그 나이대에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보수적으로 한다 하면은 일단은 이미디어트 로딩도 당연히 힘들 거고 임시 치아에 대한 선택지도 또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 식에 있어서 원장님은 어떻게 접근을 하세요? 저는 그 이재용 원장님께서 그 강연하신 거를 되게 인상 깊게 본 게 아름답다. 그 강연을 인상 깊게 본 게 그 이제 어반의 치즈버거 테크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그 레시피 역시도 굉장히 인상 깊었지만 어반이 왜 이런 수술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유추를 하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신 부분들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어반이 이제 헝가리에 있으니까 유럽 각지에서 오는데 최소한의 내원으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달된 테크닉이 이제 치즈버거 테크닉이다라는 말씀하셨죠.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섣부르게 해석했나라는 생각도 사실 우리 어반느님은 거기서 그렇게 가볍게 해석되실 분이 아니십니다. 왜 그러냐면 전치부 임플란트가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리고 버컬 월이라던가 아니면 인접치에 본 어태치먼트가 로스가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까다롭죠. 어렵고 이제 현대 치의학에서 한계 지점이라고 할 게 이제 그 정도가 남아있는 건데 그걸 극복하려고 어반 선생님이 국리를 하고 내놓은 술식인 거고 단순히 백그라운드적인 이유가 아니고 정말 학술적인 이유만으로도 이렇게 술식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요즘은 다시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파필라 보존이라던가 뼈는 또 만들어야 되겠고 그리고 연조직도 해야 되고 결국 한 번에 다 집어넣는 술식이 치즈버거 테크닉이니까 임상만 놓고 봐도 충분히 나올 만한 술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히 어설프게 분석을 했다 하고 그걸 떠들어댔구나라고 이제 반성하고 있습니다. 권 원장님 아까 하신 말씀을 마무리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제 확실히 제가 이재용 원장님을 굉장히 케이스를 여러 개를 보고 존경을 했지만 확실히 저랑 성향은 아예 반대시네요. 정말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렇죠. 이따가 카메라 끄고 얘기하면 또 굉장히 이중적인 사람이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저는 다소간에 건방지고 주제 넘은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어반 선생님의 치즈버거 테크닉이 뭔가 국내에 상륙하기 전에 저는 원래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에비던스를 없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치과에서 경력이 얼마 오래되지 못했습니다. 장기 팔로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옛날에 CT를 처음 했을 때 가장 쉬운 게 사실은 전치부 발치직시 임플란트에서 스카프 테크닉으로 집어넣는 게 사실은 가장 간단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했던 결과들이 꽤나 잘 유지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서 저 루틴하게 그렇게 하거든요. 루틴하게. 어지간해선 다 발치직시 임플란트를 해요. 전치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병원의 경영, 환자는 아팠을 때 빼야 된다. 딴 데 가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저의 임상, 그동안의 철학과 약간 좀 맞물리면서 발달된 게 그냥 저는 하루에 다 합니다. 빼고 염증 긁고 심을 수 있는 뼈 상태라면은 프로비저널은 반드시 만들 수 있다. 아시다시피 많이 하다 보면 그냥 뼈가 한 1mm만 있어도 심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고정은 나올 수 있잖아요. 프로비저널 크라운은 바로 넣어도 별 문제가 없는 케이스들을 제가 많이 봐서 그런지 저는 점점 생각이 좀 그쪽으로 굳혀지고 있는데 저기 일본의 오바마 선생님의 그 발치직시 임플란트 진수라는 저서를 보면 거기 이제 오바마 선생님은 싱글 임플란트를 발치직시 임플란트를 했을 때는 프로비저널 크라운을 안 달더라고요. 그분은 2개 이상부터 안정도가 있다라고 저술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짜리를 하거든요. 페일류를 만약에 본다면
이건 그냥 일반적인 페일류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임플란트 누가 심어도 100개 중에 하나는 탈릴 수 있는 거잖아요. 프로비저널 크라운을 넣어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느낌을 저는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쪽에 있는 정확히 막 그 GBR이라는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플랩을 안 여니까. 개필링하고 안쪽에 막 쑤셔 넣고 그 위에 CT 대고 그 위에 템포러리를 이용한 실링을 넣었을 때 그 안쪽에 있는 조직들이 굉장히 저는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결과도 괜찮고 가장 강력한 무기는 프로비저널을 바로 넣었을 때 파필라잖아요. 파필라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생기는 거잖아요. 물론 아래 본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술식을 점점 더 행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무슨 얘기가 다 여기까지. 어반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기 전에 저는 원래 그렇게 했다. 그 지금 비엔나에서 오스테올로지 하고 있잖아요. 교수님들 여러 분 가시고 어반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또 이제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반은 아직도 많이 현역이고 오스테올로지를 갈 정도의 리딩 그룹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아직은 영향력이 있으신 거. 탑스타죠. 탑스타고 뼈이식 씬에서는 시미온 사임이라던가 뭐 유명한 분들 쫙 이제 계보가 있고 오히려 포스터 어반이 좀 더디게 나온다 싶을 정도로 어반 사임의 영향력이 오래 간다. 느낌이라면 연조직은 스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씬의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주켈리 선임이 못하다의 얘기는 절대 아니고 라스페리니 선임이나 뭐 론코 선임이나 라이징 스타들은 연조직 쪽에서는 계속 나오는 것 같고 주켈리 한 분으로 이렇게 이제 되기보다는 연조직의 어떤 최신 흐름으로 얘기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어반 선생님은 정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정말 뼈이식하면 어반 조선의 어반 막 이런 얘기하면은 최고의 찬사 이태원 어반 이러면 최고의 찬사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진짜 말씀하신 대로 연주직 씨는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뀐다는 게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이거 약간 좀 구시대 유물 같고 이런 느낌이 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약간. 근데 주켈리 선생님은 제가 이제 이건 이은혁 선생님한테 들은 건데 터널링을 안 하잖아요. 터널링을 안 하세요. 터널링을 하는 선생님들을 택시 드라이버라고 폄하한대요. 말을 세게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양반이. 그렇다고 하죠. 택시에서 비하시는 건가요? 저는 비하 안 하거든요. 저는 방금도 택시 타고 하지만 주켈리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택시 드라이버면은 그냥 저속도를 빨리 가야 되는 막 그런 막 과속 운전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주켈리는 그냥 자기 머릿속에는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 주켈리 선생님은 오히려 연조직 쪽에서는 약간 어떻게 보면 침습적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은 여니까 바이라미나 테크닉 자체가. 근데 그거를 서지컬 테크닉으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싹 다 가지고 스카티시조차도 없이 만들어버리는 게 이제 본인의 그런. 근데 사실은 주켈리 선생님께서는 개원이 아니잖아요. 이 얼마 전에 그 병원의 교수직을 내려놓았다라고까지는 들었었는데 한국 개원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왜냐면 스과도 못 받는데 그거 한다고. 그렇죠. 물론 시간 준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애초에 시간도 그렇게 꽤 걸릴 트레이닝 할 수 거고. 있는 그 것 자체도 없으니까 터널링 쪽으로 가지 않나. 왜냐하면 이 씬에서 결국에 받들고 있는 거는 개원이들이니까. 근데 그 씬에서 받들고 있는 개원이들한테 터널링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좀 대충 해도 잘 돼요. 배드만 잘 깔고. 근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배드만 잘 깔고 사실 모든 술식은 이렇게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그럼요. 그거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당연하죠. 예전에는 정말 미국에 연수 가서 1년 코스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지식과 술기들을 요즘은 진짜 SNS나 유튜브로 빨리빨리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글로벌 트렌드들이 한국 개원과에 들어오는 속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감히 말씀드리자면 개원가의 현실은 점점 더 양극화될 거라고 저는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당장에 2만 있으면 돼라는 분한테 어금니 임플란트 하나에 100만 원 넘는 거를 받을 수 있는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그냥 다소간에 비싼 돈을 내더라도 딱 제 값을 치르고 제대로 할래 라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려면은 남들과 다른 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임플란트 하나를 하더라도 이소영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주가 연조직 그 다음에 4mm 룰까지 다 지켜가면서 생체 친화적인 재료를 써서 점막관 통부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머전스 프로파일 그 다음에 그 철학을 담긴 정확한 보철까지 만들어내는 것까지 다 해서 걔네들을 제대로 된 값을 받기 위해서는 최신 문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남들
남들과 달라야 되기 때문에. 살짝 정리를 해보면 사실 오늘의 주제 결론이와도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들이잖아요. 지금 얘기한 뭐 레진 빌드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진입 장벽이 높기는 하지만 그거를 가짐으로써 이제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런 거를 이제 빨리빨리 접하는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원장님은 이 한국 개원가에서 이런 글로벌 트렌드들이 전파되는 속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빠르고요. 안 그래도 이제 대한민국이 빨랐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빨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저의 편견이 섞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전에는 동남아라던가 GDP 순위 이렇게 좀 아래쪽에 있는 나라들은 우리나라 왜 후진국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나라들의 의료 수준이 좀 확실히 못했다라면 요즘은 그런 것도 이제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말씀하신 SNS나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이 접하게 되고 유튜브에도 수술 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예전 같으면 필리핀이나 베트남에도 진료봉사하러 갔었죠. 베트남이나 필리핀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치과 의사들도 이제 한 트럭입니다. 중국에도 유명한 교수 밑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 한 트럭이고 대신에 모든 치과 의사의 평균적인 거를 내면은 아직은 못할 수는 있어요. 기존에 나왔던 그 나라의 치과 의사님들이 그 정도는 아닐 수는 있어서 그렇긴 한데 급이라던가 젊은 세대들은 확실히 세계적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일치하는 수준으로 흘러가는 느낌이 있고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게 이걸 이끌고 가는 탑급의 덴티스트들은 사실 거의 전 세계적으로 되게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진짜 전쟁 중인 나라 빼놓고는 우리나라가 그럴 때 오히려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는 게 우리나라 임플란트 시장이 워낙 좀 치과 시장 자체가 글로벌하게 봐서도 특이한 시장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에 손꼽게 한두 손가락 꼽게 저가고 한두 손가락 꼽게 보급률은 높죠. 박리담회로 돌아가는 이제 한국적 시장의 특수성에서 글로벌 흐름을 쫓아갈 수 있겠냐라고 오히려 걱정한 부분도 있거든요. 고급 술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예 못 들어오고 메디컬 쪽이나 사실 치과 쪽도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아예 비싸서 못 들어오거나 들어왔다 나가기도 하고 글로벌하게 하는 술식을 한국에서 못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치과 씬에서도 글로벌 흐름이랑 아예 다르게 갈라파고스 느낌으로 가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을 사실은 좀 했었는데 젊은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그거를 과감하게 도입하고 열심히 하시면서 약간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느낌도 받고 굉장히 저는 그래서 고무적이고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최민우 원장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또 젊은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그거를 외면하지 않고 레진 같은 경우에는 벌써 조금 시장이 생기는 느낌이잖아요. 환자들이 레진 빌드업이라는 용어를 이제 네.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매우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사실 레진 빌드업이 가장 큰 예시인 것 같은데 진짜 저가 임플란트 2-30만 원대짜리 임플란트에서는 뭐 거기서 연절익 수술을 어떻게 해요? 거기서 뭐 경절익 수술은 또 어떻게 할 거며 그런 데에서 저는 결국 치과의 경쟁력 차이가 발생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수가 경쟁력도 생길 거고 수가 차이도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저는 좋은 점만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게 어쨌든 모든 인간은 간편하게 하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게 세미나들을 가깝게 볼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더 쉽게 볼 수 있는 게 유튜브잖아요. 그리고 더 쉽게 볼 수 있는 게 결과물 SNS. 젊은 치과 의사분들이 정말 간단한 그런 결과만 보고 굉장히 패스트 팔로워처럼 다가가고는 있지만 오히려 학문을 얕게 배우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부류라고 할게요. 이런 게 있네? 라고 해서 이제 관련된 에비던스부터 찾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이런 게 있네? 일단 해보자는 부류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일단 해보자 쪽인 것 같아요. 저도 후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일단 해보자라고 했을 때 됐다라고 해서 됐네? 라고 하면은 거기서 멈추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부터 찾거든요. 이거 왜 됐지? 이거 진짜 되네? 라고 해서 찾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얄팍한 지식으로 남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사람 몸에다 가는 건데.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얄팍한 술식으로 남으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디케이션을 못 잡아요. 그 SNS로만 보면 이게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됐네? 했는데 그게 실제로 이제 환자한테 적용을 하려면 에비던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사실 근데 어떤 상황에 이걸 적용하지? 라는 게 사실 대부분의 술식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에비던스를 찾아보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이 술식을 적용하는지를 어떻게든 찾아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ITI에서 리스크 요인들을 평가하는 가이드라인이라고 SAC라고 있어요. 챕터 2에 나오는 내용이 술자를 리스크 팩터로 볼 것인가. 네. 거기서 경계하라고 한 게 단기 세미나와 회사 주도의 세미나를 주의하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충분한 시간과 어떤 기간과 이런 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본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소홀히 하기가 쉽고, 그리고 회사 편향적인 내용으로 흘러가거나 아니면은 단기 세미나의 연자 편향으로 흘러가기가 쉽고, 전반을 이제 조망하는 어떤 시각을 갖추기가 않다. 어렵죠. 어려워서 단기 세미나나 이제 회사 주도의 세미나도 조심하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임플란트 회사들이 하고 있는 타케들도 요즘 하고 있는 며칠짜리 코스도 조심하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유튜브나 인스타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SNS로 임상을 뭔가 한다라는 거는 상상도 못하는 저거인 거예요. SNS나 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거를 시작점으로 해서 딥다이브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인 거죠. 그런 반면에 최신 정보를 접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죠. SNS가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이 채널도 유튜브 채널입니다. 예. 너무까지만 말아주세요. 그리고 요즘 보면은 JPD라던가 저널들도 SNS 채널이 있어요. 맞아요. 저는 그거 되게 좋게 보거든요. 너무 좋잖아요. 그 자기네들이 선정한 최신 맞아요. 트렌드나 이런 거를 되게 네. 쉽게 사실 저널 홍보도 해주고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 거. 그래서 최신의 어떤 소식을 접하는 창구로는 좋은데 너무 거기에만 의지하면 안 될 것 같고,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레벨에서 접하는 게 제일 안전하겠다. 저는 되게 말씀하실 때 되게 찌뜨끔했던 게 단기 세미나 뿐만 아니라 좀 원데이 세미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불쾌해요. 그렇게까지 몰아붙여야 됩니까? 그 말씀이 너무 인상 깊어요. 방금 일맥상통했던 게 인디케이션을 구분을 못한다와 에비던스가 없으면 옥석을 못 가린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에비던스가 있어야지 내가 발을 뻗어도 되는 자리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환자의 편안함이나 일단 통제 변연을 정확하게 통제를 하고 내가 이거를 수술을 해서 되는 수식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를 저는 진짜 꼭 하고 싶어요. 일단 나의 서지컬 스킬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난 다음에 SNS를 봐가지고 이거 한번 해볼까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마저도 그거에 관련된 에비던스를 찾다 보면은 너무 많은 디테일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쵸. 그런 거 없이 그냥 무턱대고 사진만 보고 하기에는. 그거는 좀 안 되지 않나. 술자가 그런데 본인을 과연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왜요? 메타인지 되시는 분들도 많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렇죠. 난 못해. 그런데 이런 분들도 많을 수도 있어. 이게 처음 단계는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단계에서 이제 뭘 모르는지는 아는 단계, 이제 아는 걸 아는 단계, 이렇게 단계가 넘어가게 되고, 본인의 어떤 우매함을 본인이 인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대외적으로나 이렇게 얘기는 항상 에비던스 베이스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돼야 되는 저도 부분인 것 100번 같아요. 공감합니다. 이게 만약에 내가 학회에서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은 세미나를 진행함에 있어서 에비던스 없이 떠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 살 깎아먹기죠. 그쵸. 그게 맞는 거죠. 그쵸.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세미나 한창 많이 들을 때 이제 옥석을 못 가리고 들을 때 그나마 이제 다 듣고 나서 좀 느껴지는 게, 밑에 이제 레퍼런스를 다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자기 케이스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중에 결국 기억에 남는 건 이 레퍼런스는 찾아봐야겠다라는 거가 기억에 남아서 그 강의가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소비자들도 이런 거를 SNS 옥석을 가려야겠지만, 이거를 제공하는 강연자들도 레퍼런스를 좀 확실하게 달면서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라는 것보다는 그런 레퍼런스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5번째 얘기는 전치부 발직에 대한 얘기인데, 컨벤셔널한 식립과 로딩에 있어서 발직 그리고 즉시 로딩에 대한 학술적 근거가 많이 쌓여 있잖아요. 이 부분 이수영 원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자료를 조금 활용하면서 그걸로 할까요? 네,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아티클로 이제 얘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연구는 연구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비블리오메트릭 학문이죠. 서지학 뭐 이렇게 해석되는 것 같던데 잘 모릅니다. 저는 치과 의사고 개원이기 때문에 뭔지는 잘 모르는데 연구의 흐름이나 어떤 추세나 연구 분야 메타 분석이랑 또 다른 거. 그런 느낌으로 그 대신에 이제 내용에 대한 메타 분석이라보다 한 걸음 뒤에서 연구의 흐름을 분석하는 학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분석을 했을 때 그래프 A를 보시면 지금 이 연구 자체가 즉시 식립에 대한 이제 연구에 대한 연구거든요. 연구에 대한 연구거든요. 그래서 매년 발표되는 연구 자체가 2010년께부터 확 늘어나고요. 누적되는 연구는 그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줍니다. 연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누적되면서 에비던스의 피라미드가 점점 상위 피라미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임플란트를 언제 처음 접하고 언제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발치 후 즉시 식립에 대한 인상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게 그래프 보시면 80년대, 90년대 아니면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하이 퀄리티에 지금 위에 뾰족한 초록색이 조금씩 나오기는 시작하는데 사실 제가 기억하는 2010년 이전의 임플란트 씬만 생각하더라도 전문가 의견에 많이 의지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사람의 어떤 바이어스조차 이제 배제할 수 있는 연구가 충분하다기보다는 어떤 성각자에 약간 의지하는 느낌이랄까? 저는 이제 보통 이거 얘기할 때 임플란트 식립 깊이에 대한 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2000년대 초반을 기억하시는 이걸 보시는 치과의사 선생님들 중에 그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많이 없긴 하실 거예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본레벨 임플란트는 본레벨로 심었어야 됐던 시기가 있었고요. 근데 연조직 두께가 2mm밖에 안 되면 1mm, 2mm밖에 안 되면 본레벨로 심었을 때 본루스가 있을 거잖아요. 네. 경험적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2005년, 2008년쯤에는 0.5mm 깊게 심으니까 좋더라. 한 1mm 깊게 심으면 좋더라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약간 경험론적으로 좀 흘러가는 부분이 좀 있었고 요즘은 그렇게 안 심죠. 애초에 접근 자체가 연구를 바탕으로 몇 미리 깊게 숫자가 나오는 식으로 이제 흘러가고 그래서 술식을 이제 가다듬어 가고 내가 어떻게 심어야지 어떻게 어떤 술식으로 해야지라는 판단을 할 때 그전에는 전문가의 의견에 많이 의지를 했다라면 연구 에비던스로 정립된 술식이 이제 등장을 했고 정립된 술식 하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를 이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임플란트 식립 시점과 로딩 시점에 대해서 구분을 한 거예요. 표가 이제 제일 유명하죠. 이거는 2018년도에 나온 표예요. 어떻게 풀어낼지가 여기서 엄청나게 이제 달라지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연구들을 샅샅이 보고 연구도 그렇지만 임플란트 개수까지 이제 다 세가면서 전치부, 구치부 다 이제 분석해가지고 나온 표가 이제 요거였었는데 이게 이제 2023년쯤 되면은 이제 업데이트된 연구가 나오면서 바뀌게 됩니다. 아까 빨간색이었던 부분들이랑 노란색이었던 부분들이 많이 이제 초록색으로 바뀌었고 이제 더 이상 빨간색은 잘 없죠. 그런데 빨간색과 초록색이 의미하는 거를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에비던스가 부족하면 빨간색이었던 거고 에비던스가 좀 충분하고 정립된 술식이면 초록색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게 술식의 난이도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초록색이 됐다라고 해서 쉬운 술식이 됐다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전치부 임플란트와 이미디어트 로딩 쪽은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술식적으로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 섬세하게 접근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케이스 셀렉션을 잘 하고 정립된 프로토콜대로 이제 잘 한다라면 충분히 안정된 결과를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초록색이 된 거고. 근데 어쨌든 얼리 로딩은 여전히 좀 비추다. 그렇죠. 아예 이미디어트 로딩 아니면 컨벤셔널 로딩으로 가는 게. 왜냐하면 이미디어트 로딩으로 할 때는 교합이 안 되도록 임시 이제 보철물을 제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없다라면 컨벤셔널 로딩 시점에서는 교합이 되는 보철물을 넣어도 문제가 없고. 근데 얼리 로딩이 사실 되게 애매하죠. 얼리 로딩을 할 때 집어넣는 거를 교합을 띄우면은 또 뭐 좀 덜 할 건데 보통 이때는 이제 최종 보철물 좀 빨리 넣어볼까 하면서 이제 넣게 되는 경우가 많고 교합에서 띄우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고 좀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흐름을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글로벌한 흐름도 발직이 대세가 되고 있는 흐름은 맞는 것 같아요. 발직이 과거에는 위험한 술식에서 이제 좀 안정된 술식으로 넘어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누구나 할 수 있거나 쉬운 술식이 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술식이 됐고 그러면서 연자들이나 대학병원 교수님들이나 이제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글로벌한 탑 기업들도 노벨바이오케어라던가 스트라우만이나 이런 탑급의 회사들이 그러면 발직에 최적화된 임플란트 디자인을 이제 내놓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발직과 관련한 술식들이 점점 이제 정교화되기 시작하죠. 계속 이제 거기에 맞춰서 뼈 이식이라던가 연조직 이식도 발직에 맞춰서 풀어낼 수 있게 모디파이드 된 버전이 이제 나오는 것 같고, 큰 흐름이 발직이 떠오르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논의 중인 부분들이 아직도 있고, 완성되면 재미가 없고 완성되고 나면 어떻게 보면 핫함이 끝나잖아요. 아직은 핫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결국에는 이제 원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을 미리 좀 땡겨 본다면 아직도 환자들이 보면 요즘은 이렇게 빼고 바로 심어?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하면서 건너편에 가니까 빼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고 하는 게 더 안전하다던데? 라고 사실 아직도 주장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요즘 임플란트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사실 발직이 더 안전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에비던스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옛날 구시대적인 생각 아닌가라고 저는 성급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많이 조심스럽게 이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2018년도쯤만 해도 한국에서 발직을 그 당시에 안 했던 거 아니거든요. 많이 했어요. 한국은 임플란트를 많이 하는 나라였고, 그건 아까도 얘기했던 한국 임플란트 시장의 특수성에 기인하는데, 에비던스 베이스로 이제 하시는 분들은 그 당시에는 약간 이거는 좀 근거가 좀 부족하고 기다렸다 심는 게 아무래도 안전하지 라고 얘기하면 다들 끄덕끄덕하고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라면, 이제는 사실은 업데이트 되어 있다라면은 이거는 발직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맞지 않나라는 흐름은 있고요. 대신에 이제 수련의 선임들이랑도 얘기를 하다 보면 교수님들이 오케이를 안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발직을? 네. 그런데 그거는 좀 다른 맥락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쉬운 술식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토콜을 지키면서 풀어내는 게 아직은 좀 주니어 레벨에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건 술자 요인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 다 얘기하게 되는데, SAC에서 무슨 얘기도 인용하냐면 램버트의 이제 90 몇 년도 연구를 이제 인용하면서 50개 이상 심기 전에 임플란트 실패율이 그 이후의 실패율보다 2배인가가 높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심을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대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50개 미만으로 심은 사람을 뭐 폄훼하거나 이런 맥락은 아니고, 50개 미만 잡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런 분들이 발직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이제 연배 있으신 분들이 만약에 발직을 좀 그래도 조심해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 맥락일 거다. 지금 글로벌하게 논의되는 발직은 분명히 밑에서부터 에비던스를 깔아오면서 이렇게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롱텀한 예후나 여러 가지를 이제 신경을 쓰면서 돌아가는 거죠. 그 전에 에비던스 없는 시점에서의 발직은 시장 환경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었다라면, 에비던스 베이스로 하게 되니까 롱텀하게 오래 가려면,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좀 발생하지 않으려면 발직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분석이 좀 되고 있고, 그런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발직을 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이수영 원장님의 짧지 않은 이 PPT를 제가 보면서 느낀 건, 한두 명의 오피니언 리더들에 의해서 리딩되던 그런 시장이 끝나가고 시스테믹한 임플란트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점차 좀 더 안정적이고 좀 에비던스가 갖춰진 그런 술식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한국은 아쉽게도 지금 그런 발직이나 에비던스에 조금 더 적합한 백그라운드가 받쳐지지 않는 것 같다.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픽스처 디자인이 개발되는 거가 좀 뒤처지고 있는 것 같다. 약간 테슬라를 쫓아가는 현대차 같은 느낌이 든다. 현대차 주식 없으죠? 지금 현대차 주주가 보면 있어서 지금 속상해서 하는 얘기야. 그래서 근데 그런 것 같다는 거죠. 이게 조금 더 시장 친화적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이제 혁신적인 그런 제품이 나오면, 지금 시장이 워낙 우리는 크니까 더 많이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아쉽기는 합니다. 사실 저는 조금 걱정하는 게, 변호사가 많아졌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한국에 변호사가 많아지고 AI로 환자들도 이제 물어볼 수 있는 루트가 많아지고 하면서, AI가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사진이나 CT나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제민이나 뭐 챗 GPT가 한국에서는 괜찮아라고 얘기해 주진 않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조심해야 될 수 있겠다. 스크리닝이 될 거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딥하게 생각하신다니까.
아까 권 원장님 얘기하셨던 그런 전체부 폭삭 주저앉은 그런 케이스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하시고 시퀀스를 어떻게 가져가시는지 케이스를 소개해 주시면서 보여주시면 좋겠지만 지금은 없으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거 제가 아까 전에 학회나 아니면 세미나 같은데 치과의사들 선생님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에비던스에 근거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이건 그거 아니죠. 경험적으로 일단 먼저 하고 그 후에 이제 찾는다. 왜냐면은 에비던스라는 거는 결국에 해보니까 되더라. 그 후에 따라오는 게 에비던스. 먼저 남극의 펭귄 중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람은 하나 있다. 더 퍼스트 펭귄 뭐 이런 얘기. 그쵸.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는 에비던스는 없습니다. 저는 협측본이 다 녹았을 때 일단 트라우마틱하게 발치를 하고 안쪽에 이제 디톡시케이션을 하죠. 근데 그런 물질들은 다 누구나 갖고 계실 테트라사이클린이나 헥사메딘이나 넣어가지고 최대한 독소를 제거한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염증은 당연히 프리스틴본이 빡빡 긁힐 정도로 긁어내는 거는 기본적인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조직을 굉장히 조심해서 다루는 편입니다. 발직을 하고 안쪽에 있는 뼈 상태는 제가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수술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깨끗한 상태로 만들었다라고 스스로 자위를 합니다. 그리고 심습니다. 반드시 임플란트의 헤드 위치는 저는 옆체 싱귤럼을 기준으로 하고 그 자리를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힐드리치에서 그게 안 되는 경우는 많지만 발치직시 임플란트에서 그 뼈 상태가 안 나오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발치직시 임플란트를 했을 때 고정이 안 나오는 경우도 저는 몇 번 못 본 것 같습니다. 진짜요? 그리고 나서 신고 나면 버컬 쪽에는요, 저는 그냥 이종골 씁니다. 이종골. 이종골 중에서도 콜라겐이랑 합성된 뼈들이 있잖아요. 네, 같이 콜라제네이티드. 합쳐진. 네. 걔네들을 써서 최대한 부피 유지로 씁니다. 저는 어차피 고정은 프리스틴본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바깥쪽에 멤브레인이나 이런 거는 멤브레인은 깔 때도 있고 안 깔 때도 있는데 저는 요즘 안 깔아요. 안 깔아도 별. 그러면은 바깥쪽 바칼 진지바의 텐션을 유지할 만큼 그럼 빵빵하게 넣으시나 봐요? 네, 약간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본을 넣기 전에 CT를 덧댑니다. CT도 사실은 MGJ 넘어서까지 CT를 대진 않고요. CTG를 하진 않고 그냥 이제 어태치드 진지바를 좀 두껍게 해주는 맞습니다. 느낌으로? 그 용도로 겉부분을 깔고요. MGJ 하반까지 만약에 뼈가 녹았다 그러면 거기는 그냥 저는 뼈만 넣고 이게 설마 이제 스탠다드가 되진 않겠죠. 이 유튜브를 보고. 저는 그렇게 한다예요. 네. 거기에 뼈를 넣고 어태치드 진지바 쪽에는 CT를 한 장 덧대고 그 안에 마찬가지로 뼈 넣어요. 그럼 근데 그 CT로 CT의 주네. 블러드 서플라이는 전적으로 바깥쪽에서 오는 거네요? 네. 협측에서 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오나요?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 걱정이 돼서 CT를 안 올리기는 하거든요. 발치직시 임플란트 전치부에서 했을 때 CT가 저의 그 술식이 특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CT는 저는 죽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저만 컨센트에 뒤처진 걸로. 저는 무서워가지고 잘 그래서 붙이면 안 좋습니다. 저는 그게 치즈버거 테크닉 중에 또 비슷해요. 레이어링이. 근데 네. 저는 그 무서워서 일단은 그걸로 해놓고 나중에 보철할 때 사실 세컨 서저리로 하긴 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일단 깔아가지고 부피 유지를 한 다음에 부족하면은 pin포인트로 다시 하는 편이에요. 필요하면 한 번 더 해야죠. 부족하면. 저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일단은 깔아놓고 아니면은 동종진피로 일단은 두께를 네네. 확보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이제 CTG를 하는 건데 제가 잘못됐나 봐요. 아니요, 절대 아니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끝나고 나면 이제 처음에 버컬본이 협층본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면요. 네. 아무리 프로비저널 크라운은 바로 넣는다라고 하더라도 특히나 그쵸. 버컬 쪽에 볼륨이 아쉬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시 열어가지고 뼈를 넣지는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연조직을 한 번 더 넣죠. 그때 연조직 넣는 거는 되게 또 쉬워요, 사실은. 그쵸. 그때는 확실히 쉬워. 근데 네. 그때 넣는 건 술식 자체는 쉬운데 환자의 입천장을 두 번 떼는 만약에 처음에 넣었을 때 떼고 넣고 그게 좀 부족해서 두 번 뗀다. 저는 그거를 잘 설득을 잘 못하겠거든요. 원장님께서 하실 말씀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 먼저를 드리면은 연조직을 할 때 일단 1차적인 허들이 공여부 채취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본인이 확신이 없어서 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은 하거든요. 사실은 그게 환자한테 큰 고통을 주고 이것 때문에 나 너무 힘들었다, 너무 아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저는 제 기준 잘 못 봤어요.
봤어요. 연조직을 처음 채취했던 시절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스텐트, 그 우리나라 말로 상고정 장치를 사용했을 때 그 연조직을 채취한 공여부에 대한 어떤 큰 고통을 호소하는 분은 잘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환자분한테 애초에 그냥 심미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특히나 이제 담배 피는 아저씨라고 할게요. 그거예요. 그 연령층에서는 애초에 저는 안 권해요. 이게 필요로 하고 이거를 중요로 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죠. 그 역시도 어떻게 보면 케이스 셀렉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 분들이라면은 이거 좀 꺼진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입술까지 아래로 내려보면은 그 부분 되게 더 꺼져 보일 거다. 제껴서 봐도 꺼져 보이면은 평소에 훨씬 더 꺼져 보이는 거니까. 그런 분들한테 이거 한번 더 뗍시다 라고 하면 저는 거기에서 이미 한번 떼본 사람이라면 두 번째 떼는 거에 대해서 그럼 또 2주 동안 좀 다이어트 해야겠네요. 이런 반응이에요. 2주 정도 상고정 장치를 저는 끼거든요. 큰 저항이 없다. 저는 사실은 아파하는 환자들이 있는데요. 왜냐면 스텐트도 안 끼우고 그냥 보냅니다. 그냥 보내는데 상남자다. 예. 그냥 보내죠. 봉합 몇 개 이제 지혈하기 위해서 조금 네네. 하고 CTG는 사실 봉합만 CTG나 FGG도 저는 상피를 아. 이제 다이아몬드 버로 먼저 갈아내고 그 다음에 CT를 얕게 떼는 편인데요. 제 경험으로는 환자의 고통이나 여러 가지 느끼는 불편감이나 이런 것들이 면적보다는 떼낸 두께에서 깊이에서 오는 것 같아요. 깊이를 깊지 않게 이제 떼면은 그 왜 우리 홍어나 이런 거 센 홍어 먹으면 입 한번 다 벗겨지잖아요. 그 정도라고? 그렇습니다. 진짜. 얕게 그 두께가 중요하고 칼질을 할 때 요즘 느끼는 건데 테두리 이렇게 칼질이 생각보다 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떼낼 두께보다 깊게 칼질을 할 필요는 없는 거라서 모든 거를 좀 컨트롤하면서 떼면은 확실히 좀 덜 아파하는 것 같아요. 조직을 많이 남기는 게, 공여부에 많이 남기는 게 포인트죠. 사실은 그거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되게 중요한 것 네. 같아요. 그게. 박할본이 없다는 걸 박할본이 가정하고 없다. 어떤 시퀀스로 가져가시는지. 만약에 전연차 서임이 이 문제로 이제 고민을 한다라면 발치아 보존술 ARP를 하고 기다렸다 씹는 게 속편할 거예요. ARP를 이제 제대로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에 이제 깨끗하게 하고 이식지 잘 넣고 ARP 하면은 볼륨이 조금 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추가적인 뼈이식을 조금 더 할지 연조직을 조금 더 이식할지를 고민하면서 풀어내는 게 훨씬 난이도가 내려가요. 그런데 술식의 완성도가 좀 중요한 게 ARP를 할 때 전연차 사람들이 발치아를 큐렛했다고 했을 때 안에 뭐가 잔뜩 남아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올라온다고 막 너무 이렇게 텐션 업 되시거나 흥분하시거나 하시면 안 되고 침착하게 발치아 다 긁어내고 그 다음에 이식제 선택도 보통은 좀 몇 가지 조합이 있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 중에 안정적인 재료의 조합이 있는데 저는 가이스트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이오스 바이오 가이드 조합이 저 이제 추천하지만 물론 이제 비용 때문에 안 되겠죠. 돈값은 한다라는 주인 네. 것 같아. 그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에 이소영 원장님 케이스 너무 감동받은 게 있어가지고 소세지 테크닉에 대해서 인스타 댓글로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 말씀하셨어요. 가이스트리의 바이오스와 바이오 가이드를 돈값은 한다. 좋은 재료를 하고 손이 좋아져야 재료를 이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저는 이제 조금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수업료 낸다 셈 치고 처음에 좀 좋은 거 써야 안 그러면 재료 탓하게 돼요. 근데 뭔가 요즘도 잘 쓰고 안 계시잖아요. 쓸 때. 수업료를 덜 냈나? 좋아서 쓰는 겁니다. 좋기 때문에 자 가이스트리 많이 쓰시고요. 네. ARP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힐링되면 분명히 이제 협측으로 볼륨 로스가 있을 거예요. 있는데 거기서 이제 버칼 스레드 몇 개 노출되는 부분들을 한 뭐 2, 3mm, 3, 4mm를 어떻게든 커버하고 하는 부분은 GBR 연습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풀어내시는 게 실력을 업하는 데는 좀 좋을 것 같다. GBR 연습도 하게 되고 연조직도 해볼 수 있고 원장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사실은 좀 비슷해요. 저는 요즘 실링 소켓 어벗, 커스텀 힐링 어벗에 많이 좀 심취해 있는데 잇몸 두께를 좀 미리 좀 평가를 해야 됩니다. 술전에 이제 CT를 찍고요. CT를 찍을 때 협측에 이제 커튼 롤이나 입술을 볼을 띄워 놓은 상태에서 연조직 두께가 나오게 CT를 찍어서 연조직이 너무 얇은 환자가 아니라면은 추가적인 CTG를 하지는 않고 버컬월이 없더라도 이식제를 채워 넣고 실링 소켓 어벗으로 이제 소켓을 실링을 하면 이식제가 못 도망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외형에 따라서 이제 뼈가 이제 몰딩이 되고. 예, 생기고 대신에 볼륨이 살짝 꺼질 수가 있어.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CTG를 동반하는 게 좋겠고 추후에. 수술할 때 같이 하겠죠. 수술할 때. 예. 그리고 CT
단면을 좀 봐야 돼요. 셀프 컨테인드 디펙트라고 보통 얘기하죠. 양옆에 치아가 좀 있고 뼈가 있어서 이식제를 넣었을 때 산처럼 이식제만 쌓아지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제 양쪽에 월이 있고 디센스 디펙트일 때 그런 디펙트일 때는 플랩을 열 이유가 오히려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식대로 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뼈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는 치즈버거 테크닉이나 약간 변형한 치즈버거 테크닉으로 해보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포인트가 저도 되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프로비저널 크라운을 환자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오는 실링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GBR 이식제를 도망가지 않게 하기 네. 위해서.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프로비저널 크라운이 사실은 먼저 있었던 거고 거기서 교합을 잘라내는 네, 아예 그냥 인분 높이로 다 쳐버린 게 실링 소켓 넣으신 거니까요. 같은 이점을 바라고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더 쫄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씹으면서 실패하는 거를 좀 경험해봤어요. 제가 매번 하는 얘기인데 조심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앞니 임플란트 임시작 껴놨더니 피자 먹다가 빠지고 세미나 때도 얘기하는 건데 할머니고 이걸 뭐 메릴랜드 브릿지 붙였다 뗐다가 너무 번거로울 것 같아서 체결을 해드렸어요. 체결을 해드렸는데 자두를 먹다가 씨앗을 확 씹었다고 오신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다 했잖아요. 앞니를 베어먹지 말라고 했는데 씨까지 씹었는데 그럼 이 임플란트를 빼냐 마냐를 진짜 가슴 졸이면서 지켜봤는데 살긴 살았어요. 살긴 살았는데 근데 만약에 씨를 안 씹고 자두만 맛있게 드신 다음에 만약에 그것 때문에 흔들려서 페일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오셨으면 자두를 그때 먹은 게 잘못됐나 봐 라고 말씀을 하실 리가 없다는 거죠. 나는 주의를 다 했는데 이거 왜 실패한 거야 라고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한테 맡기잖아요. 환자는 물론 다 선량하지만 환자는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우리한테 주지 않아요. 그래서 환자를 믿고 뭘 맡기는 걸 저는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미리 말하면 설명이고 나중에 말하면 변명이라는 게 대가 원장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다 고려해서도 저는 만듭니다. 미리 그냥 엄청 설명하는데 근데 제가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게 해서 만약에 페일이 나서 보통 원임 체크 때 보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가 발치와 보존술을 한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전 생각을 하고 흔들흔들 할 때까지 놓치지만 않는 놓치지만 거예요. 않는데 네. 안쪽에 아주 막 망가져 있고 다시 염증성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 저도 항상 얘기할 때 저는 솜사탕도 물지 말라 그러거든요. 정말 갑자기 얼굴색 싹 바뀌면서 이거 해드릴 수는 있는데 해드리는 게 저의 선이고 솜사탕도 무시면 안 돼요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다 얘기하는데 네. 자두 씨를 씹어. 조셉 칸 선생님이 CTG 전치부에 한 거 괴사된 거 자기 인스타에 올린 거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엄청 센세이션 해가지고 그게 딱 뇌리에 박혀 있어요. 아시죠? 저도 캡처해서 보관하고 그쵸. 있습니다. 그거 있으시죠? 그게 약간 바이블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된 케이스만 모두가 피드에 올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딱 그 선생님은 그걸로 올리더라고. 근데 그게 너무 저는 영감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조셉 칸이라서 가능한 거예요. 그 약간 이런 게 정진해. 아니 이게 사실 우리 같은 일개 한국의 동네 개원이가 실패 케이스 올리면 뭐야? 어떤 임팩트가 그것도 있을까? 맞는 일단은 용감하구나라고는 생각이 들고, 근데 어쨌든 근데 저도 강의할 때 항상 이제 보여주는 영상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수면 마취 강의를 하니까 환자 숨 못 쉬다가 이제 응급 상황으로 갈 뻔한 그 영상을 항상 보여주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그 피드백이 그 영상 좋았다라고. 그래서 이게 맞아요. 진짜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사실 두 분 다 되게 라이징 하시는 그런 스타 연자신데 저는 저 연자 아닙니다. 저는 라이징하지 않습니다. 둘 다 나이만 어디 굴러다니던 사람들 그냥 모셔왔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케이스를 실패하는 케이스도 한 번씩은 보여주는 그런 문화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좀 적어봤습니다. 그런 거죠. 3대 500 이하 언더아머 금지 이런 느낌처럼 팔로워가 10,000명 정도 되면 그 정도 영향력이 있으면 이제 하나 정도 올렸을 때 와 인간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원의 시선 팔로워가 몇 명이죠? 구독자 말고 구독자 말고 올릴 때가 SNS. 된 것 같은데. 근데 원래 이게 좀 다르지 않나요? 저는 유튜브를 병원의 홍보 수단으로 쓰고 SNS는 저는 일반 분들은 팔로우 안 하거든요. 인스타그램은
무조건 치과 의사들 상대로 서로 교류하려고 하는 거죠. 아, 그쵸. 나는 이런 컨셉을 갖고 진료를 하고 있어를 보여드리고 제가 이소영 원장님 같은 분이랑 이야기하려고 SNS 하는 거예요, 저는. 이수영 원장님 같은 분. 네. 오늘 어디로 가려고? 아니 왜냐면은 저는 진짜 이소영 원장님을 처음에 알게 된 게 인스타거든요. 네. 원래는 몰랐잖아요. 근데 이런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인스타를 저도 하는 그래요. 거예요. 네. 네네. 이 교류하려고. 네. 근데 저는 권해 시선 보면서 되게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아 교회시설 그거는 저는 환자들 상대. 두 분 오늘 어떠셨어요? 저스텐티스트 나오셨는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가 산으로 가지 않고 계속 잡아줘서 너무 좋았고 아까 그 이소영 원장님이 프레젠테이션 있잖아요. 네네. 그거 너무 좋았어요. 그거 원래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쵸. 그거 너무 좋았어요. 저거 찾느라 또 얼마나 고생하셨으면 이 생각 더 좋았고. 보통 아, 그 네. 1시간 세미나 때 서두를 요렇게 아, 이제 네네네. 아이캐칭용으로 하는 건데 지금 너무 좋아. 풀었습니다. 두 분을 모신 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결하고 약간 이렇게 서로를 까내리라고 이렇게 모신 건데 서로 약간 팬미팅처럼 하니까. 근데 그게 약간 레벨이 맞아야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반이랑 주켈리처럼. 두 분 뭐야 오늘 어디 가려고? 아 근데 진짜로 좋았습니다. 아,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현 원장님. 안 그래도 에비던스를 바탕으로 세미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승현 원장님의 강의를 들었을 때 잠깐. 그거 있잖아요. 게임 챌린저. 그거 처음에 제가 강의를 거의 처음에 듣지 않았나요? 아, 그러셨나요?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이제 되게 강의를 너무 좋게 들었었거든요. 나중에 내가 강의를 한다면 나는 에비던스 이야기를 해야겠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거 해도 되는 말인지 두 번, 세 번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계기가 감사합니다. 오늘 뭐 네, 그러면 그거였습니다. 1차는 제가 낼게요. 사실은 저는 예전부터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죠? 감사합니다. 권 원장님한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저희의 고정 게스트라고 볼 수 있는 이소영 원장님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무척 즐거웠고요. 근데 엄청 고민하셨어요.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오시면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너무 왜 힘들어했어. 그러냐면요. 라이징 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만간 이렇게 쭉 올라갈 건데 이런 걸 같이 했었다 지금 화제 남기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좋고 알겠습니다. 좋은 오늘 기회 두 주셔서 분의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이었다니까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드리고 페이퍼 매체인 뉴욕타임즈가 이 AI 시대에서 돌이켜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SNS와 인터넷 뉴스의 홍수 속에서 아마 뉴욕타임즈는 검증된 원소스이기 때문에 그런 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들의 행보는 비효율입니다. 많은 인력과 비용이 필요한 정말 예스러워 보이는 고집인데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눈 얘기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뭐 CTG 그 외에 우리가 했던 이 모든 노력들이 원데이 풀마우스 초저가가 행해지는 요즘 시대에 진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올리는 잇몸 1mm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 높은 허들 넘어 얻는 것은 우리끼리의 만족 그리고 많지 않지만 간간하게 들어오는 환자들의 칭찬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저스트 덴티스트였고요. 저는 또 좋은 게스트들과 좋은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